오늘은 그 지방행정이래. 행정학 개론이요. 지방직 구급 행정학 개론 해설 특강 할 겁니다. 1번 보죠. 우리나라 행정 환경의 주요 행위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1번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분명히 맞고요.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회가 기본 기능이 뭐냐면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게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원래 입법은 의원 입법이 원칙이긴 하지만 현재 행정국가가 되면서 위임 입법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상황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헌재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우리 배운 개념이라면 헌재의 결정은 실제 일종의 정책 결정이기도 합니다. 4번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 예산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법률안에 이 제의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은 법률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됐죠? 이런 정도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뭐 기본반 듣는 분도 남아있는데 기본반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이것도 쉽죠. 다음 중 사회규제와 경제를 구분할 때 경제규제 성격이 가장 강한 게 뭐냐? 눈에 들어옵니다. 4번입니다. 진입규제는 경제규제 중 뭘 말하죠? 협의의 경제규제를 말하는 거라 당연히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딱 보니까 모두 다 뭐죠? 사회규제에 속하는 거죠. 요즘은 경제규제는 완화 분위기지만 나머지 사회규제는 강화 분위기. 뭐 기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조직의 원리입니다. 계층제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죠? 위아래를 구분한 거죠. 수직 원리고요. 통술범의 원리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 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또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단할 겁니다. 세 번째,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별, 성질별로 나누어 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 주된 업무만 전담하게 하니까 확실히 전문성이 높아지겠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소통과 조정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아실 거라 믿습니다. 분업을 하면 할수록 분업이 강해지게 되면 뭐가 후퇴하게 되죠? 조정이 후퇴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뭐예요? 조정의 필요성이 뭐가 되는 거죠?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과 조정 필요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증가될 겁니다. 됐죠? 정답 3번일 것 같고요. 4번에 보시면 부성화의 원리인데,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규로 만들 때 활용한 것으로 기능부서와 사업부서와 지역부서와 혼합부서와 이렇게 부서화를 4개로 구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누구죠? 데프트의 견해입니다. 그가 말한 부서화에는 기능부서화가 있고 또 사업부서가 있고, 이게 기능구조고 이게 사업구조예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지역부서가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 혼합부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 조직론에 보시면 나오는 그런 지문으로 보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이 조금 지저분하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충분할 것 같고요. 옳은 것은 공무원 제한 규정상. 이 공무원 제한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인상적이 나온 얘기인데, 제한 제도는 예산 절감이나 행정개혁 등의 아이디어를 이른바 하급자가 채택해서 상급자에게 올려서 상급자의 채택을 받는다면 기여한 그 사람에게 이른바 인사상 또 금전상의 특전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제한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지금 봅시다.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도 금전상도 특전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고. 2번 소청제도는 징계청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를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 결정 행위가 소청심사 제도예요. 이게 됐죠?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거 옳은 말이고요. 아까 기본말에서 했던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소청의 대상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소청 대상이 아닌 게 아마
금평과 뭐가 있었을까? 아마 승진 탈락은 소청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도 부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공무원 고충을 심사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여러분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실제 기능은 어디서 하냐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실제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어느 소속이냐면 바로 인사혁신처 소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란 말씀은 안 되는 겁니다. 인사혁신처란 말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틀렸고 성과 상여금 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 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벌써 이건 몰라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과 상여금이니까 이른바 사람과 연공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성과 중심이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몰라도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어려움이 없고요. 5번에 기본입니다. 정부 엄표가 기본법상의 정부 엄표가의 종류 봅시다. 지방자치평가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없습니다. 정답 2번이고 공공영향평가도 있고 중앙정기관에 대한 평가도 있네요. 자치평가도 있겠고요. 또 이런 거 있겠죠. 재평가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 특정평가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부 업무 기본법상의 평가의 종류입니다. 환경평가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디에 없다고요? 정부 엄표가 기본법상의 평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문제 없었는데 6번이 사실 처음 보는 문제예요. 처음 보는 문제인데 어느 쪽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질문일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론 하나를 띄워놓습니다. 이렇게 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근데 처음 보는 문제이지만 접근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만 안 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항상 20문제 중에서 이런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한번 틀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죠. 너는 문제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구조가 잘 된 문제, 어느 만큼 구조된 문제, 구조가 안 된 문제로 분류한다. 실제 그래요, 이게. 두 번째, 구조가 잘 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통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게 넌이 말한 건데 이른바 구조가 잘 된 것더라면 이 구조란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문제 구조화는 이른바 문제를 명확화하기 위함이에요. 명확화해야지만 제3종 오류를 뭐 할 수 있을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 문제 구조목이 쓰이는데 구조가 잘 된 거라면 옛날 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전통적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조가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배웠을 거예요. 계층 분석, 또 뭐 있을까? 경계 분석, 뭐 가정 분석,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3번, 문제 구조화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를 잘 보셨어야 돼요.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 감지, 문제 정의, 문제 추상화, 문제 탐색 단계를 거친다고 돼 있는데 몰라도 할 수 있어요. 문제 구조화는 문제 명확한데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런데 뭐가 쳤을까? 느낌 오지 않습니까? 문제 추상화가 아니라 뭘까? 문제 명료화 또는 문제 구체화가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지문이에요. 사실은요. 정답은 몇 번? 3번이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경계 분석, 분류 분석, 가정 분석 등등이 있다. 뭐 등등 있겠죠. 또 시냅틱스 이런 것도 있겠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6번이 조금 그래도 처음 볼 문제였고요. 7번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말입니다.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저는 지금 이게 사바티오 매지메니안의 현대 집행이론 중 제 2세대 연구인데 제가 보통 2세대 연구 얘기할 때 세행정에서 나와 있는 5가지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근데 실제 책 찾아보시면 내가 만든 박스가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든 박스에서 낸 것 같아요. 나는 사바티오 매지메니안의 논문을 보고 직접 만든 건데 세행적 지문을 안 내고 논문 지문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책 있으면 책 찾아보세요. 한번. 사바티오 매지메니안의 정책 집행 성공 요인이 나올 거예요. 한번 책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 요인이 나올 겁니다. 책 찾은 분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바티오 매지메니안의 정책 집행 성공 요인. 제 몇 세대 연구예요? 2세대 연구가 나올 겁니다. 찾았습니까? 찾았네, 거기. 252페이지요. 252페이지. 찾아보시면 메스 싱크 나옵니까? 내가 여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든 박스라 강조를 안 했더니 내가 만든 박스에서 낸 것 같더라고, 보니까. 봅시다. 자, 할게요. 1번. 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이 하향식 연구인데 사바티오 매지메니안이 이 81년도에 이 하향식을 썼었어요. 하향식을. 그러다가 나중에
86년도에 이 사람이 통합모형으로 이동하는데 오늘 문제는 하향식을 얘기한 문제입니다. 그럼 봅시다. 이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하였다. 틀린 말입니다. 그 박스에 보시면 왜 또 덮었어요 또. 그 박스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거기 복잡할 때라고요? 아니면 계층적 통합성이 높다는 말 나와요. 거기 중간쯤에 계층적 통합성이 높을 때란 말 나와요. 그래서 계층적 통합성이 높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분산돼 있지 않고 위에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때 효과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층적 통합성이 높을 때 이른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하는 그 지문을 살려준 겁니다. 지금 이게요.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2, 3, 4번은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목표와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집행은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구체성이 있을 때, 좀 명료할 때. 그 다음, 이건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 집단이 배타적 혜택을 보는 경우. 이게 뭐예요? 편익 향유자가 분산일 때보다 집중되어 있을 때 그들의 정치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 다음 배분 정책은 규제나 재분배에 비해서 SOP가 조금 더 가능성이 커지죠. 왜? 갈등이 거의 없으니까. 분배를 쓸 때 훨씬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요? 루틴화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일상화, 관례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이 정도를 작업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참여자입니다. 줍는 문제입니다. 그냥 거저먹는 문제. 틀린 거. 사업부는 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판단하는 거 맞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나 또 감사를 통해서 뭐 이런 일을 하겠죠. 그 다음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업적 판단을 통하여 집행과정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률 제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하는 겁니다. 벌써 막 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적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사업부가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요. 저는 몇 번이죠? 그냥 3번입니다. 4번은 볼 것도 없고요. 9번입니다. 브롬의 기대이론이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기대이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충족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브롬의 VI입니다. Balance, Instrument, Expectancy. 기억나십니까? 이거고. 두 번째.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가 존재해야 된다. 충족돼야 된다. 맞고. 내가 받을 보상은 얼마나 유인가가 있는가. 그 매력의 정도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다 브롬인데 4번 이상한데?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 비율이 다른 사람이 그것과 비교하여 공평성을 추구된다? 이건 브롬의 의견이 아니라 누구 거죠, 이거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말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곧바로 4번입니다. 됐죠? 1, 2, 3번까지는 브롬이었지만 4번은 아담스죠. 10번. 행정학 문제는 참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잘 알려줘야 되는데 일단 오로지, 다만, 반드시, 꼭이라든가 모든이라든가 모두다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이상해요. 하여간 너무 한정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좀 이제 법률 개념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틀린 거. 공무원 보수균상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이죠. 아마 제가 기본반에서는 고위공무원을 안 했고요. 단과반은 했는데 봅시다.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선거업자 연봉제는 이른바 직무선거업자 연봉제인데 고위공무원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 선거업자 연봉제를 쓰는데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법조문에 보시면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법조문에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하는 이른바 별정직 공무원들은 이른바 호봉제를 사용합니다. 호봉제를 사용한다고 법조문에 딱 나와요. 직무선거업자 연봉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하는 별정직이라면 호봉제 사용하기 때문에 정답이 1번입니다. 일단 모든 이상해 보이고요.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됩니다. 이 직무선거업자 연봉제는 이제 고위공무원단한테 쓰는 제도인데 얘는 기본연봉과 뭐가 있을까? 성과연봉이 결합되어 있는데 기본연봉에는 뭐가 있냐면 기준급이 있고 플러스 뭐가 있을까? 바로 직무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지문상 뭐가 나오죠?
기본 연봉은 기준과 직무대 이걸 표현하고 있네요, 지금. 물론 여기다가 성과 연봉을 결합한 게 그게 직무 성과급제 연봉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고위급여 소속공무원들에게 쓰는 그런 연봉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 기준급은 개인의 능력 및 누적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고 직무급은 곤란도와 책임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정도겠죠. 그 다음 7번 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는 제가 이 정보통신 파트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 빅데이터는 뭐냐면 요즘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얘는 정형 데이터와 플러스 뭘까요? 이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여기에 3V의 원칙이 있어요. 3V. 뭐가 있냐면 볼륨이 있고요. 규모가 커야 되고 빅데이터는 또 다양성이 있어요. 버라이어티가 있고요. 또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벨로시티입니다. 벨로시티. 속도입니다. 그래서 크기, 다양성, 그리고 또 속도. 이 세 가지가 빅데이터의 3V 현상이라 말하는데 뭐 이건 너무 쉬워서 정답은 4번 되는 그 점입니다. 이런 거 패시버티 같은 건 없어요. 아예 없는 지문을 내겠습니다. 이런 건 또 우리 모의고사 볼 때 많이 풀어봤던 것 같고요. 12번이요.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분업은 업무량이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유지된다. 분업 나온 머릿속에 관료제를 그려야 돼요. 관료제는 안정환경 아니면 복잡 동태환경. 안정환경에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동이 심하거나 공급이 불안정하다면 분업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답 1번이죠. 그런데 분업이 고도화되면 구성원들에게 심적 소외감이 생길 여지가 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 소외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두 번째, 작업 전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겁니다. 왜? 한 자리에서 한 가지를 하니까. 분업의 심화는 작업 도구 기계와 그 사용 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좋은 질문입니다. 13번 되게 짜증나는 질문이에요. 출제하신 분이 거짓말을 정말 잘 치고 있는 질문입니다. 정말 거짓말 멋지게 치는데 그러나 걸려 넘어갈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13번 공급 민영화입니다. 아래부터 볼게요. 위에 답이 있다는 얘기죠. 틀린 거.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공급을 매각해버리면 이른바 건전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량 공기업 아니면 부실 공기업. 부실 공기업 매각을 통해서 건전지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세 번째,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 서비스 제공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당연하죠.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보편 서비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책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입니다. 2번, 공공 영역을 일정 부분 줄이는 것도 민영화의 방법입니다. 그것도요. 3번, 정말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치사스럽습니다.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거짓말 정말 잘 쳤죠.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몰랐다 하더라도 봅시다. 여러분, 최하 등급을 받은 공기업 민영화해야 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공기업들 다 민영화해야 돼요, 사실. 이런 법 규정 없어요. 그리고 민영화는 굉장히 논란의 제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 자체가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할 때 지금 싸움이 심한 겁니다, 지금요. 이런 규정이 있다면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항상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둘 겁니다. 민영화를 시키려면요. 이런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14번, 옳지 않은 것. 이게 이겁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두 번째,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산 완전성 원칙입니다. 암기 동반해야 되는데 이 예산 완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다른 걸 읽을 것도 없어요. 수입 대청비 예외고요. 또 현물 출자 이거 예외고요. 전대차관 이거 예외고요. 4번에 보시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했다는 대가가 옛날에 예외였는데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2006년, 2010년부터는 없어졌어요, 이게요. 2015년인가요? 그때부터 없어졌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예외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단과반 할 때 이거 제가 주의해놓고 여기 이렇게 요거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화이트 쫙 지우더라고, 화이트로. 행정을 화이트 주면 안 돼요. 이른바 옛날 책도 그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없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시험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정답은 4번입니다. 됐고 15번입니다. 많이 했던 문제죠.
행정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는 옴부즈만 서거를 가지며 국민권익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두 번째, 교차 기능조직. 이 교차 기능조직이 뭐냐면 이게 이른바 행자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뭐 인사혁신처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 내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일종의 참모죠. 근데 무슨 참모죠, 이들이? 보조참모라고 말하는 부처들입니다. 얘들은 전반에 걸쳐 관리자원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단위로서 내부 통제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얘는 공식 통제이면서 내부 통제입니다. 조직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종의 내부 통제라는 겁니다. 정답은 곧바로 얘입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거 맞고요. 독립통제기관은 일반 기관과 외부 통제중추 사이에 중간 정도에 위치하여 상당한 수준의 독소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독립통제기관이 뭐가 있을까? 한번 써본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아니면 감사원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지금 보시면 독립통제기관 말을 왜 쓰냐면 소속은 행정부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사실상 직무상은 재량이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내부 통제의 방법이지만 직무상 재량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직무상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통제기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역시 2번 유지하고요. 16번,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방세에 탄력세율 제도가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신축과 재정의 신축과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2번, 지자체는 법령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방세무를 설치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합니다. 그런데 앞에 그렇다면 법령 위임이 있다면 조례로 지방세무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위임이 있든 없든 간에 조례로는 절대로 조세 종목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법률입니다. 법령에 위임이 있든 없든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법률로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라 말하는 거죠. 법정 외세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 이외세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3번, 장은 재정 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고요. 4번, 장은 재개방 및 복구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좋은 질문이었고요. 17번입니다. 17번 옳지 않은 것. 지방교부세 재원에는 종부세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서비스 총액의 일부가 포함된다? 아니에요. 여기다가 포함되는 게 또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가 포함되고, 그 지문처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몇 프로? 20%가 추가되고, 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전액이 포함됩니다. 거기다가 끝난 건 아닙니다. 정산액이 포함돼요, 사실은요. 이게 모두 나왔어야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만 나왔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보통 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급세를 교부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당연히 뭘까요? 예, 맞는 말일 겁니다. 됐죠? 그 다음 3번. 지방 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교통안전교부세? 아, 틀렸죠. 교통안전교부세가 아니라 뭐예요? 소방안전교부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아, 그러면 네, 1번 질문 잘못 읽었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종부세 총액, 담배 버리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아, 그러네요. 어때요? 얘가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됐죠? 난 잘못 읽었어요. 뭐 요것만 해당된다고 말한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포함되고 나머지도 포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됐죠? 정답 몇 번? 3번이죠.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요 스타일을, 요 문제는 아닌데 어제 그저께 봤던
교행에서 또 한번 살려주는데 이른바 분권교부세가 분교부세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소방안전교부세 바뀐 게 아니라 분권교부세는 이게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교육 문제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분권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됐다고 했어요. 전환 안 됐어요. 분권교부세가 보통에서 통합되면서 없어졌고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됐고 그 다음 4번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지정지원 등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교부할 수 있다. 요건 특별교부세 교부 총액의 몇 퍼센트 범주죠? 100분의 10일 겁니다. 10% 범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됐죠? 18번 배태성입니다. 이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겠죠. 동영화도 일종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아마 기본만 들은 분들은 정신없을 것 같아요. 이런 주제들은 사실 단과반에서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사회학 신제도주의인데 조직이 동영화된다면 동영화란 말이 뭐냐면 일종의 아이소모피즘이죠. 아이소모피즘. 그래서 우리는 동형이란 말합니다. 형태가 유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조직이 교란되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함이에요. 동영화에는 강압동영화, 또 모방동영화, 규범동영화가 있다고 파웰과 니마조가 여기 있습니다. 파웰의 니마조가 사역자죠. 그 다음 조직의 동영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특히나 요즘 전 세계적인 문화 확산 때문에 점차 닮아가고 있는 아이소모피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런데 얘는 사회학은 필연적이에요. 거기 써있죠. 정당성을 추구하는 거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사회학은 무조건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이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은 거의 줍는 문제네요. 다음 중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양국관리, 조달사업 이런 등등등 뭐라고요? 이건 기업 특별회계 방식이니까 관할법이 뭘까요? 정부기업 예산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20번은 몰라도 풀겠네요. 정무직과 뭐가 있을까? 직업관료. 그러니까 정무직들은 사실 뭐예요? 사실상 정치가들이고 직업관료는 여러 공무원이고요. 그 차이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 그냥 1번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공무원들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 기억나십니까? 정치가들은 시간 할인율이 높아야 낮아요. 높기 때문에 항상 단기 시계죠. 잊지 마세요. 맞죠? 두 번째. 정무직은 행정수반의 정책 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들은 제도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하려고 하죠. 정치성 있는 사람들이 정무관이라면 이른바 정치적 중립 있는 사람들이 관료, 행정관이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정책 문제를 바라보고 전문성은 역시 공무원들이 더 역할이 강하죠. 직업관료가 정책 이념에 따라 움직인다고요? 직업관료는 정치 이념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뭐예요? 정책 중립 있는 사람이 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4번. 대안을 평가할 때 정부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반응에 더 집중하게 되고 관료는 본인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좀 많이 틀릴 수 있는 지문이 내가 보기엔 6번 하나 걸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6번. 그리고 10번 정도. 6번, 10번. 그리고 13번. 이 정도예요, 사실. 걸린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이게 법률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정도 문제라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조용선 선수를 봐야 되는데 아마 이 정도라면 내가 보기에는 한, 평균은 62.5에서 65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편안했던 아마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합격권에 들어간 애들이 보통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 95점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95에서 90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아마 그런 문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근래 했던 문제 중에서는 조금 편안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낸 문제가 이제 교행 내가 S를 달아놔서 깔았는데 교행 쪽이 조금 이거보다는 좀 어렵게 냈던 문제 같은데 근데 오히려 좀 특징이 달라요. 교행 쪽은 좀 암기 스타일 문제가 많이 나왔고
이 지방정 쪽, 아니 지방정이래요. 지방직 쪽, 이 문제 행정직 쪽은 암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해 스타일로 많이 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국어 스타일로 풀면 되는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질문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요 근래에 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기억이 나는 자문들입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셀특강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